늘 하던 대로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임년닷컴 최현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보는 것처럼 공부 마음가짐과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임용고시라는 약 1년여 동안, 정확하게는 10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1, 2월 수업에서 뭘 얻어야 할까요? 관련된 답은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전달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공부를 위한 마음가짐, 그리고 효율적인 임용고시 공부 방법, 그리고 세 번째, 구체적으로 초수와 재수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부를 위한 마음가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공부를 위한 마음가짐. 저는 늘 얘기하지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먼저 가져야 될 이 목표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표가 뭐냐? 올해를 마지막으로 해서 공부를 한다는 목표.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 이유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위한 마음가짐을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모집 인원의 변화 예상. 지금 늘 얘기 드린 것처럼 현재 학령기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언제 이 모집 인원, 즉 TO가 바뀔지 모릅니다. 실제로 TO 같은 경우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반토막 나더라도 할 말은 없어요. 왜냐? 유아교육이 반토막 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집 인원을 생각한다고 하면 올해가 정말 마지막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잡을 수 없는 시험 경향. 자, 이 종잡을 수 없는 시험 경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시험들 같은 경우는 일관성 있게 출제됩니다. 근데 임용고시, 특히 특수교육 임용고시 같은 경우에는 이 경향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어떤 해에는 이 책에서 내고, 어떤 해에는 어렵게 나오고, 어떤 해에는 저 책에서 나오고, 어떤 해에는 쉽게 나오고. 그래서 이거 재수,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실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부를 오래 하는 게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늘 시험 공부는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초등 합격처를 보면 이 얘기를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초등 같은 경우에는 실상 기출 문제를 살펴보시면 문제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학력 저하가 좀 심하게 났죠. 그래서 점수를 보면 컷트라에서 3, 4점 높은 이런 지경까지 됐습니다. 즉 코로나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계속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강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직강보다야 인강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학력자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처해야 될지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가진 기술이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올해는 그냥 시험사번 쳐봤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내가 2, 3년 공부했는데 이제는 지쳐서 못하겠고 기간제나 하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특수교사를 하려고 다시 공부를 합니다. 즉 시간 낭비가 된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지금 시점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2년,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알다시피 책상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잘 외워질 때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게 더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공부를 위한 마음가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쏟아붓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쏟아부을 수 있느냐?
자, 효율적인 임용고시 공부 방법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험 공부 방법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습 시간을 할애한다.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내가 볼 내용을 정한다. 그리고 회독수를 높인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백지 인출을 한다. 그리고 암기노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암기노트는 서브노트나 단권화 자료를 얘기하죠. 이러한 암기노트를 이용해가지고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볼 내용만 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시험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이 이런 게 있죠. 자, 먼저 살펴볼 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공부 시간이 꽤 길어요. 즉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의 시험 페이스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장기간으로 뭔가를 할 때에는 목표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요. 가면 갈수록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와가지고 공부 방법을 알고 있다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공부 방법을 잘 몰라요. 특히 임용고시와 관련된 공부 방법을. 그래서 이 임용고시와 관련된 공부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냐? 기본적으로 합격수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 합격수기를 이용해서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요즘에 자기계발서로 공부 방법이 나와 있는 책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1월달, 2월달 동안 여러분들이 얼른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고 그것을 실천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공부 방법을 알고 내용도 살펴보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다? 본인이 합격할 수 있는 점수와 합격 등수를 설정해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1, 2월 동안에 뭘 할 수 있냐? 1, 2월 동안에 기본 이론을 보겠죠. 그리고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보겠죠. 이걸 통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희망하는 합격 점수와 합격 등수를 고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합격 점수와 합격 등수를 설정해 놓으면 뭘 할 수가 있냐면 구체적으로 내가 올해 1년 동안 어떤 플랜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삼수인데 억울해서 내가 안 되겠다. 그러면 나는 지역 1등에 해당하는 점수인 예를 들어서 80점을 받겠다라고 하면 교육학은 몇 점 받아야 되고 특수교육학은 몇 점 받아야 되고 혹은 초등교육과정은 몇 점 받아야 되고 특수교육학은 몇 점 받아야 되고 이러한 계산이 서잖아요. 이런 계산이 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시기에는 뭘 해야 되고 이때는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공부 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죠. 자, 이 공부 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이 된다고 하면 공부 계획이 어느 정도 서집니다. 보통 시험 치는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이렇게 많이 세우죠. 그렇게 해야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뭘 할 수 있냐? 이해, 그리고 암기, 그리고 문제에 대한 적용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1, 2월, 그리고 3, 6월 정도는 이해와 암기를, 그리고 7에서 11월 같은 경우는 암기와 적용을 하는 거죠. 즉 1, 2월 같은 경우에는 암기도 물론 암기지만 이해에 포커싱을 주어야 됩니다. 이때 내가 이해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이 있느냐? 특정한 정의, 특정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내 말로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또는 내가 배웠던 내용들을 서로 비교를 할 때 이런 측면, 저런 측면에서 비교가 가능하면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뭘 한다고? 암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해한다는 뜻은 내 스키마에 앞에 있는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들어올 때 물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책에 있는 워딩 그대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면 암기가 됐다는 건 어떤 뜻이가 하냐면 이렇게 이해한 내용이 책에 있는 워딩 그대로 조금씩 바뀌는 것을 암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암기까지 해야 뭘 할 수가 있다? 네,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이 문제 해결력을 얘기하는 암기한 내용을 적용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 계획을 수립할 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1, 2, 3, 4, 5, 6, 7, 8, 9, 10, 11 여기서 이해, 그리고 암기, 그리고 적용이라는 세 가지 내용을 봤을 때 1, 2월에서는 이해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3, 4, 5, 6 같은 경우에는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출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내용 암기를 조금씩 해가야 되겠죠. 그리고 7, 8, 9, 10, 11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해보다는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적용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1, 2월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3, 4, 5, 6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7, 8, 9, 10, 11월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정독을 이렇게 해라고 해요. 보통 정독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제 보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볼 거라고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두세 번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큰 틀을 살펴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던 정독을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본 내용 중에서 외워야 될 키워드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정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마인드맵을 활용해야 되고요. 이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외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해한 내용을 키워드로 표현하기 위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암기할 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당연히 내가 기본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을 기출 문제를 토대로 외웠던 내용이 이렇게 나오거나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키워드를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키워드를 암기한 다음에는 이 암기한 내용을 문제에 적용해 봐야 되겠죠. 이 적용할 때에는 기출 변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로 이러한 내용들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 공부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1년의 스케줄을 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능력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월간, 주간 스케줄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스케줄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공부를 잘 못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간에 관련해서 공부 계획 정도는 짜놓는 게 여러분들 신상에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공부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생활 습관 형성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때 내 스케줄이 너무 복잡하면요 절대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한 단순화된 루틴을 형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늘 하던 대로 그리고 늘 같은 시간에 뭔가를 하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최소한 뭐 어쩔 수 없죠. 1년 동안 마지막을 생각하고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거 자제하고 경조사 참여하는 거 자제해 가면서 내가 공부에 방해되는 것을 하지 않도록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단순화된 루틴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몇 시에 일어나서 뭘 공부하고 뭐 어떻게 복습을 하고 뭘 어떻게 할 텐지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단순화된 루틴을 만들어서 형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루틴을 형성하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나중에 한 7, 8을 넘어가면요 불안해지고요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루틴이 형성돼 있으면 이거를 무난하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틴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할 내용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행위들을 최대한 자제하셔야 됩니다. 뭐 친구 만나는 거 안 되고요. 그리고 뭐 놀러 가는 것도 웬만해서 가지 말고요. 그래서 단순화된 루틴을 형성하신 다음에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합격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루틴을 형성할 때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자신만의 불안 및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넣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 30분씩 산책을 한다거나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래 부르러 간다거나 이러한 자신만의 불안 및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단순화된 루틴에 포함시키는 게 여러분들 생활습관 형성하는데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적인 ing고시 공부 방법이에요. 구체적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거를 먼저 지금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초수와 재수는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초수와 재수 공부하는 방법은 단령이 달라져야 되겠죠. 자, 재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들이 주어 들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형태에서 이 점들을 조금씩만 더 채워 나가고요. 이때 조금씩 더 채워 나가는 건 올해 새롭게 기출문제 나왔던 개념을 채워 넣는 거, 그리고 올해 새롭게 나왔던 강론서 내용을 채워 넣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어떻게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이 반복해서 볼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암기노트, 서브노트나 당원화 자료를 통해서 보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뭘 한다? 소위 말해서 문제 적용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질적 변화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재수 같은 경우는 아는 게 꽤 있습니다. 이 아는 게 꽤 있는 걸 바탕으로요. 결국에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단순 암기보다는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질적 발전을 꾀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암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들과의 관계를 좀 고민해보고 그리고 다른 표현이 뭐가 있는지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양적 변화에서 질적 변화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도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1, 2월 달에는 뭘 해야 되냐면요. 당연히 보면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럼 뭘 해야 된다? 새롭게 바뀐 내용이 뭐냐? 그리고 내가 몰랐던 내용 또는 부족했던 내용이 뭐냐를 기억하시고요. 이때 해야 될 게 뭐냐면 본인이 싫어하는 거 그리고 못하는 거 위주로 조금 더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올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초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수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점들이라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만든 다음에 당연히 재수 이상보다는 아는 내용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완벽하게 암기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기본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기출 문제를 확인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관련된 개념 그리고 지문 등을 여러분들이 다 완벽하게 암기하고 이해한다고 하면 초수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질적 변화를 겪어야 된다고 하면 초수 같은 경우는 양적으로 뭔가를 채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양적으로 채워나갈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뭐다? 기출문제라는 거.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셔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초수와 재수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겠죠. 자, 그러면 1, 2월 수업에서 뭘 얻어야 되느냐? 자, 1, 2월 수업에서 우리는
초수는 내용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 내용 이해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마인드맵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용 이해해야 되지만 작년에 부족했던 내용들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보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3수 이상 된다고 하면 이 내용을 몰라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여러 개 있다고 한다고 하면 강론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 강론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암기하도록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제가 작년에 합격한 분들의 합격 수기를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오늘도 재미없는 수업 들어서 감사하고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3수 합격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특출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되게 평범한 사람인데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옆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던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한솔쌤 그리고 스터디를 같이 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동기 선후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해요. 그래서 이러한 떨어진 이유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고, 원래는 5가지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오늘은 3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고 나머지 2가지는 합격 수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기출 분석입니다.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초수, 재수 때는 기출 분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출 분석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기출 분석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바보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정말 기출 분석이 무엇인지 몰랐어서 저는 기출 분석을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기출 분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합격 수기들을 참고를 해보니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출 분석이란 것은 기출을 한 문장씩 뜯어보는 것이다. 제시문을 한 문장씩 뜯어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잘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어야겠다 하고 생각이 들었고, 노량진에 사실 되게 많은 강사분들이 계시는데 기출을 한 문장씩 뜯어보는 강사가 누가 있냐 이렇게 찾아 수소문을 해봤는데 한솔쌤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는 그런 조언을 받았어서 한솔쌤 강의를 3월달부터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출 분석 강의를 이제 듣기 시작했는데 한솔쌤 기출 분석 강의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대부분 내용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었어요. 예를 들면 한솔쌤은 어떤 기출 내용 제시문 하나씩 뜯어주시고 그것을 분석해서 어떤 것이 나오겠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또 출제가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올해 출제된 문제 중에서 클라크의 모형에 있는 지식과 기술 영역을 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명칭을 되게 쉽게 쓸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한솔쌤이 강의 중에 되게 강조를 했던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강의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15년도 초등에 클락의 모형 명칭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중등에 이게 나올 수가 있으니 중등은 제시문에 있는 강조점, 클락 모형의 강조점과 지식과 기술 영역, 나머지 제시문에 있는 것 외에도 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불이 나게 이제 체크를 했었고 그것이 이제 시험에 나와서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면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해주셨던 것이 문제에 나와서 좋기도 했지만, 반대로 이제 제가 스스로 기출 분석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던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본 적이 있는데, 02년도, 08년도를 사실 많이 보진 않지만 저는 정말 가끔씩 한 번씩 봤었습니다. 05년도 기출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학습장애 진단검사 도구 중 하나인 기초학습 기능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이게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어쨌든 이게 제시문에 이렇게 나와 있구나 하는 것을 봤고, 반대로 학습장애 진단 도구의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또 나와서 저는 이렇게 그 문제를 또 올해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기출이 참 반복된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방법을 잘 모르면 시간상 좀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한솔쌤의 기출 분석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솔쌤은 기출 분석과 관련해서 출제 교수님들의 출제 의도를 되게 잘 파악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편이고, 또 출제 교수님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가능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강의 중에 되게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이것은 출제 의도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된다 하는 그런 출제 의도를 저는 강의 중에 열심히 받아 적었었는데, 돌이켜보면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풀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접근법을 좀 알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저는 강의가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게 된다면 한솔쌤이 얘기해 주시는 그런 출제 의도를 열심히 필기를 하시는 것을 저는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사고 과정의 단권화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마인드맵과 서브노트입니다. 저는 사실 재수 때는 단권화를 했었습니다. 그게 서브노트를 만들다가 실패를 해서 어쩌면 차선책으로 단권화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단권화에 비해서 마인드맵과 서브노트가 훨씬 좀 효율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단권화를 했을 때 저는 어떤 도식에 대한 구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서 문제를 풀 때 되게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시험장에서.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문제인지는 알겠는데, 어떤 것을 답을 쓰면 될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내가 정말 맞는 답을 쓰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안 서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게 되게 좀 두렵기도 했었고 좀 불안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인드맵과 서브노트가 있다 보니까 그게 되게 불안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사실 마인드맵과 서브노트를 만드는 데는 한솔쌤이 되게 많은 도움을 주셨었습니다. 일단 한솔쌤이 그 스터디를 구성을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마인드맵 스터디를 할 사람, 아니면 기출 복습을 할 사람 스터디, 아니면 인출을 할 스터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스터디를 할래 하면서 물어보는 그런 서류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스터디를 하겠다고 체크를 해서 냈었고 우리 스터디가 이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원들과 함께 마인드맵을 그리는 그런 과정을 했었는데, 이 마인드맵이 확실하게 잡혀 있고 그러한 마인드맵을 기반으로 해서 서브노트를 만드니까 어느 위치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 되게 기억이 잘 나고, 또 이제 시험장에서도 그게 인출이 되게 빨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한해서 마인드맵을 인출하는 그런 스터디를 한번 한솔쌤한테 짜달라고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서브노트를 사실 만드는데 그 방법을 잘 몰라서 한솔쌤을 되게 자주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처음 만들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넣어야겠다 말아야겠다 그런 확신도 적고, 또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 저것도 중요해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고 했었는데, 이제 한솔쌤한테 보여드리니까 이거 왜 넣었어? 이거 네가 외울 거야? 이거 기출에 나왔어? 이렇게 반대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하니까 이거 빼고 다음 주에 다시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솔쌤이 시키는 대로 웬만하면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출에 나왔으면 넣고, 또 강의 중에 강조했던 부분이면 넣고,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제가 삼아서
그렇게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한솔쌤한테 매주 이제 점검을 받았더니 결국에는 7월 달에서 8월 달쯤에 그게 완성된 서브노트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한데, 이게 정확한 방법을 모르고 도움이 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좀 서툰 상태에서 무작정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보다는 옆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쩌면 한솔쌤이 저한테는 백종원 같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되는 식당에 어떤 솔루션을 주는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시키는 대로 웬만하면 다 했었고, 그 과정에서 서브노트가 되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니까 시험장에서도 그 문제를 되게 쉽게 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올해 서브노트를 만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솔쌤한테 도움을 구해서 매주 한 번씩 점검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멘탈 관리입니다. 멘탈 관리라는 측면은 사실 어쩌면 얘기를 드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정말 멘탈 관리가 어려워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 합격 수기들을 찾아봤었는데 그 중에서 19년도 경기 수석 합격 수기를 많이 읽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19년도 수석분은 명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막연하게나마 저도 좀 따라 해보려고 했는데 명상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유튜브를 또 찾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많은 영상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제가 어떤 영상을 보라고 얘기는 드리기 힘듭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저는 이제 자기 전에 매일 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돌이켜보면 이게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게 진짜 돼 하는 그런 좀 의구심이 많이 들긴 했었는데, 돌이켜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제 스스로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어찌 보면 나 자신을 좀 믿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시험에 대한 불안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다 보니까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럼에도 좀 추천드리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19년도 수석분은 정말 배울 게 많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한솔쌤한테 가셔서 19년도 합격 그 수석분 수기를 달라고 하셔서 그걸 한번 반드시 정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배울 게 많은 분입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 중에 한 권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인데요. 이게 뭐 부자 아빠가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태도나 말하는 습관, 그런 자세적인 측면에서 되게 큰 차이를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아빠는 어찌 보면 안 돼, 힘들어, 그거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 좀 불안과 관련된, 아니면 실패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책에 돌이켜보면 내가 너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좀 기억이 남았었는데, 반대로 이제 부자 아빠는 생각 자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시험 상황에서도 그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말을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것 같고, 그런 것이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올해 반드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꼭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학년도 경기도 초등특수교사로 임용된 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4학년 때는 처음 임용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 합격하기까지 총 8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8년 동안 뭐 전부 다 공부만 올인한 건 아니었지만 작년에 이 8년의 임용 공부를 끝낼 수 있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로는 1년 패키지를 끄는 거예요. 한 교수님을 믿고 그 교수님이 주시는 커리큘럼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는 공부하고 싶지 않았는데 교수님이 다음 공부할 분량을 주셔가지고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1년이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올인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간제도 했다가 뭐 다른 일도 했다가 뭐 이것저것 에너지를 다른 곳에 많이 쏟았었는데, 작년에는 공부도 안, 기간제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올인해서 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다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제가 4학년 때도 저는 내년에는 당연히 붙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었는데, 그때 합격수기를 읽었을 때 어떤 장수생 선생님의 합격수기를 읽었었는데, 그 수기에서 그 공부의 끈을 놓지 않으면은 언젠가 내 차례는 돌아온다는 그런 글이 있었는데, 그게 저는 그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겼었는데 그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임용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공부를 조금씩이라도 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던 게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의 경우에는 매번 1차에서 0.33씩 부족해서 떨어진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먼저 이미 붙어서 이렇게 보내는데 너 먼저 가 있어, 나도 곧 뒤따라갈게 얘기는 하고는 있었는데, 근데 0.34씩 떨어져서 부족해서 떨어진 거니까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차피 0.33 있어서 컷으로 붙는다 한들 2차에서 떨어질 테니까 차라리 지금 떨어져서 조금 쉬고 공부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면서 멘탈 단련도 조금 하고 하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다림 끝에 합격이라는 기회를 얻게 됐으니 임용은 저의 멘탈도 훈련시키고 기다림의 고배도 맛볼 수 있게 해준 그런 사건, 제 일생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공부 방법이랑 패턴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의 경우는 이건 조금 TMI인데 제 MBTI가 ENFJ거든요. 사람들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근데 계획 열심히 세우고, 그래서 계획 세운 대로 지켜가는 게 저의 약간 성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5월 전까지는 진짜 엄청 놀았어요. 술 엄청 먹었는데 제가 노는 게 술 먹는 거예요. 일주일에 3회 이상은, 최소 3회 이상은 저녁에 6시 이후에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놀기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3회 이상 놀면서 나를 좀 풀어주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공부를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는 누가 저를 압박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해서 스터디도 안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스터디를 안 하고 스터디 안 한 시간에 더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해서 스터디할 다른 친구들은 스터디할 시간에 저는 그 시간에 친구들이랑 더 놀고 이랬었거든요. 그런 것도 저는 저에게 맞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은 서브노트 많이 만드시는데 전 서브노트도 안 만들었어요.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나 놀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놀아야 돼서 서브노트를 안 만들고 대신 단권화를 했었는데, 단권화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형광펜 칠해가지고 중요한 부분 형광펜 칠한 거 부분을 위주로 보면서 암기하고 빠르게 회독을 많이 해서 저는 단권화를 통해서 붙었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공부 방법과 나만의 공부 방법과 패턴을 좀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의 방법이 모든 선생님들에게 효과가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방법이 아닌 열심히 계획 세워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하신 선생님이 붙었었잖아요. 붙고 그 선생님도 붙었지만 저의 경우도 붙었으니까 이거는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최한수 교수님은 특수교육을 되게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태양정 교수님은 또 잘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강의를 할 때 또한 강의 자부심도 있어서 이 임용 시장에서 기출 강의로서는 나를 따라잡을 수 없다. 약간 그런 자부심이 좀 믿음직하게 듬직하게 그래서 교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1, 2월 달부터 계속 수업할 때마다 마인드맵을 주시면서 마인드맵별로 키워드 이렇게 또 판서를 적어주셨는데 그런 것도 전 되게 좋았거든요. 그걸 저는 활용해서 또 공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그 교수님 주시는 자료들도 저한테 되게 유용했어서 교수님을 또한 계속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교수님 성격이 또 되게 호탕하셔가지고, 그리고 저랑 코드도 약간 비슷해서 그래서 1년을 잘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술을 엄청 먹었어요. 추천합니다. 기출 강의거든요. 교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강의도 해서 더 즐겁게 같이 수업 들으면서 잘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기출 강의를 왜 추천을 하냐면, 저는 교수님 연도별 기출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 강의를 기출 분석 이렇게 하는구나 약간 그런 걸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브노트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교수님이 연도별 기출 문제 강의를 했었을 때 기출 문제를 보고 거기서 중요한 개념들을 뽑아서 정리를 하는데 저만의 답지를 새로 만들었어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유초중을 답지를 새로 다 만들었는데 그 답지 안에는 그냥 답만 써있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거기서 앞으로 나올 법한 그런 주요 개념들과 내가 중요하다 생각되는 개념들, 그리고 내가 외워야 되는 거, 그런 거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저만의 기출문제 답지를 만든 거죠. 교수님이 주신 답지 외에도. 그래서 그 답지를 보면은 주요 개념들과 내가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될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 답지, 제가 만든 기출문제 답지만 보고도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명분 버전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와 그 기출문제의 답을 쓸 수 있는 알짜 교과서를 통해서 저는 계속 그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의 연도별 기출 강의 추천합니다. 제가 집중력이 좀 짧아요. 그래서 공부 조금 하다가 핸드폰하고 그래서 저는 열품타 어플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그거 저도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거기 들어가시면은 특수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지금 현 상황이 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스터디도 하지 않아서 혼자 공부해서 공부하기 싫을 때는 그 열품타를 키면은 다른 선생님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러면서 약간 옆방에 독서실에서 선생님들 공부하는 게 실시간으로 보이듯이 있어서 약간 자극이 돼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가 정말 안 될 때는 전 재즈를 좋아해서 재즈 유튜브에서 틀어놓고 공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대생분이 스터디 비드니 그거 틀어놓고 공부하는 거 같이 공부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틀어놓고, 아니면은 포모도로 타이머라고 유튜브에서도 2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아니면 4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그렇게 쉬면서 공부하는 타이머 그런 개념의 유튜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많이 틀어놓고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 걸 또 포모도로의 공부법의 장점은 내가 이것만 공부하면은 10분 쉴 수 있다. 약간 이런 보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자극이 돼서 더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기출 강의 들으면서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고 단권화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유튜브에서 이윤규 변호사님이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분이 공부법에 대해 되게 자세히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신 그런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 영상을 보면서 서브노트 하지 않아도 되겠다 약간 그런 자신감을 얻어서 단권화를 했는데, 그분이 알려주신 대로 단권화를 했는데 그것도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이윤규 변호사님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보는 것도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거를 저의 방식으로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했던 단권화 방법 보여드릴게요. 저 서브네트 만들지 않고 이렇게 책
중철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혼자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이걸 계속 해석을 했기 때문에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여기서 지금은 이거는 PBS예요. PBS 부분인데 거기서 큰 챕터 부분을 가장 큰 챕터 부분을 보라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서 행동의 일반함이 유지, 여기 부분에서 가장 큰 제목, 그 다음 제목은 파란색, 그리고 그 다음에 큰 제목은 이렇게 초록색, 그리고 이거는 세부적인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 이렇게 색깔을 칠해가지고 나머지 건 안 보고 여기 한 장 안에서 행동의 일반화 유지를 위해서는 일반의 의에서 의는 이런 게 있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있는 것만 보면서 이렇게 빨리빨리 한 장씩 넘겨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이렇게 한 장을 다 읽으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했을 때는 형광펜을 보니까 읽는 속도도 되게 빨라져요. 이게 위계를 보기 쉽게 보여드리려면은 이게 또 있는데, 이거는 교수님이 마인드맵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 적어주신 거를 제가 복습하면서 제 마인드맵으로 바꾼 거거든요. 보시면은 여기서 가장 큰 위계는 보라색, 그 다음에는 파란색, 그 다음에는 초록색, 분홍색,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형광펜까지 이렇게 위계 순으로 이렇게. 그래서 가장 적은 형광펜 수는 당연히 보라색이 돼. 가장 큰 위계는 보라색이 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 초록색, 분홍색, 노란색 순으로 이렇게 위계를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마인드로 제가 보기 쉽게 이렇게 만든 거고, 단권화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광펜 작업을 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이게 그래서 한 영역을 학습장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9월달 되면 이걸 계속 보다 보면 학습장애는 이걸로 보면은 2시간 안에도 끝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빨리 회독을 많이 한 게 저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건강관리도 소홀히 할 수 없었는데, 저의 경우에는 7월까지는 필라테스 많이 다녔어요. 운동하는 거 좋아하기도 했고, 필라테스에 정말 심할 때는 주 4일도 갔었어요. 그냥 그래서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 공부하다가 5시에 필라테스 가서 1시간 운동하고 오고,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하면은 약간 리프레시 돼가지고 공부하는데 좀 더 활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필라테스는 7월까지 했었고, 7월 이후에는 혼자 운동은 따로 하지 않고 그냥 너무 답답하면 가끔 한 바퀴씩 돌거나, 아니면은 외식하지 않고 집에서 음식 만들어 먹어서 건강하게 만들어 먹어서 그렇게 건강 관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재학 중에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가지고 경기도 올해 신규 발령받은 중등학교 출신 합격생입니다. 저는 1차에서는 컷에서 4.33점 정도를 맞았고 높게 붙었고, 2차에서는 이제 결국엔 최종에서는 컷에서 2.01 점수 정도로 높게 합격을 했습니다. 등수로 봤을 때는 214명 중에서 한 160등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점수와 등수로 합격하지는 못했지만 초수에 합격한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내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임용시험 합격을 최종 목표로 두는 게 아니라 내가 학생들과 만나는 교사가 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임용시험이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조금 부담이 덜해지고 더 열심히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 자신과 싸움을 하는 시험이라는 생각이 준비를 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대로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믿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지 말고
결국엔 내 스스로 나의 한계를 계속해서 깨 나가면서 결국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20년도 임용 시험의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20년도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제가 볼 21년도의 시험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따라서 초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문을 닫고라도 저득점 합격을 강조하는 강사님보다는 고득점 합격을 강조하면서 다방면의 지식을 알려주시는 최은솔 교수님의 강의에 더 관심이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야지 제가 집약적인 지식만을 가지고는 초수에 합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최은솔 교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최은솔 교수님의 강점인 기출분석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잘하신다고 소문을 들어서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은솔 교수님의 집중관리 시스템으로 인해서 선택을 하였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으면 느슨해지는 공부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앞으로 내가 더욱 집중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짚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은솔 교수님의 집중관리반을 통해서 제 필요를 충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은솔 교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저는 채찍과 당근이 공존하는 교수님의 스타일을 좋아했는데요. 제 공부 스타일상 채찍만 있었다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에 방해가 되었을 것이고 또 당근만 있어도 저는 이제 그거에 만족하면서 더욱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수님은 항상 제가 정신 차려야 할 때에는 정신 차려라, 너 그렇게 해서 합격 못한다 라고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강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릴 수 있도록 칭찬을 해주셔서 제 공부 성향과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월별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 6월에 영역별 기출분석 강의를 들을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출분석 강의를 듣기 전에 꼭 제가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강의를 듣자고 다짐을 하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처음 문제를 접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 풀지 않고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은 교수님의 사고 과정만 받아들일 뿐이지 제가 어떻게 사고 과정을 했는지 그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먼저 틀리게 틀린 과정으로 풀더라도 풀어보고 교수님의 과정과 비교를 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 생각을 했는지 짚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과 집중관리반을 이용해서 저는 모르는 것이나 궁금했던 것을 계속해서 교수님께 여쭤보면서 보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영역별 기출 분석 강의 외에 스터디원 3명과 함께 기출 분석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주로 문제를 보고 그 다음번에 기출 변형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지 그 지문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 사진에서 일단은 제가 검은색 펜으로 답을 적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답과 관련된 개념, 알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략히 적습니다. 이렇게 앞에 별표 모양으로 적은 것은 답에 대해서 관련된 개념을 제가 적은 거고 또 플러스 모양으로 제가 적은 거는 이번 시험에서는 3번을 보시면은 자극 일반화의 답이었으니까 다음번에는 반응 일반화나 유지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정의를 플러스 모양으로 해서 적어 놓은 거고 또 이제 2번을 보시면은 효과적인 모방하기 방법 해가지고 모델의 특성을 묻는 문제였어요, 2번은. 그런데 이제 모델의 특성이 나왔다면은
그 주변 개념인 뭐 관찰자 특성이라든지 모델 제시 방법과 같이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자기 모방하기 관련돼서는 자기 관찰, 자기 모델링인데 이 자기 모델링의 장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치기를 하면서 다음번에 나올 수 있는 기출문제는 무엇인지 일단 제가 써보고 이제 스터디원들이랑 만나서 제가 새롭게 다른 스터디원은 생각했지만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제가 추가로 적어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출분석 스터디를 진행했고요. 이제 다음은 7, 8월 연도별 기출분석 강의를 들을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도별 기출분석 강의를 들으니까 영역별 기출분석과는 되게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마다 장애 영역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이 답을 이끌어내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한 문제에 여러 장애 영역이 섞여 있는 문제에서는 영역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마음이 되게 급해지더라고요. 시험은 코앞인데 아직 기출문제도 다 시간 안에 못 푸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또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최대한 이끌어내보자 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연도별 기출분석 강의를 들으면서 이 시기에는 별도의 기출 스터디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때는 강의를 들으면서 유아는 노란색 스티커, 초등은 빨간색 스티커, 중등은 하얀색 스티커, 그리고 이 외에 답으로 되어 게 아니라 지문에 나와 있는 개념들은 그냥 파란색 스티커로 구분해서 알짜 교과서에 이제 그 개념에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알짜 교과서를 읽어볼 때 어떤 개념이 어떤 시기에 많이 나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 11월에 개인적으로 기출문제를 공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 11월에는 스터디원과 함께 영역별로 한 바퀴, 연도별로 한 바퀴 돌렸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 끝낸 날을 보니까 시험이 이틀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진짜 시험 들어가기 직전까지 더 나와서 합격할 때까지 봐야 한다는 최한솔 교수님의 말씀대로 대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9, 11월에는 짝 스터디를 했는데 전화로 진행을 했어요. 제가 함께 공부한 스터디원이 작년 최탈 재수생이었어가지고 저보다 기출에 대해서 확실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원이 정말 제 역사를 잡고 캐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기출분석 스터디였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아무 답이 적혀져 있지 않은 기출문제를 보고 전화로 이제 즉석에서 답을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이 왜 답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다른 답변들은 왜 답이 될 수 없는지를 이야기를 해보면서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럴듯한 예상 답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속에서 한 가지의 가장 그럴듯한 답변을 논리적으로 찾아내려고 애쓰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특강은 1, 2월 기본 이론과 3, 4월의 심화 내용 정리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초반에 뼈대를 튼튼하게 다져놔야지 나중에 공부의 효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롭게 들을 수 있는 강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궁금한 것들, 사소한 것들이라도 생각해보고 해결하는 것이 이 이론을 들으면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그 지식들이 제 것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공부할 때 생기는 궁금증들을 전부 다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표시해서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해결하는 거를 반복했어요. 지금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막 붙여놓고 제가 이 중에서 하나 보자면은
읽다가 CAPD를 가지고 있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주의해야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서 자리 배치를 할 때 앞쪽으로 자리를 배치하되 중간보다는 모서리 쪽에 앉히는 게 좋다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리 배치를 왜 중간에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적어 놓은 다음에, 저는 주로 집중관리관에서 인출하러 갈 때 인출하기 전에 이런 포스트잇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특강은 최종 합격을 위한 파이널 모의고사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진짜 시험 직전이고, 제 기억으로는 최신 강론이 막 시험 직전에 막 나왔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때 이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게 시험에 나와서 되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천식이 있는 학생에게 취하면 좋은 자세에 대해서 시험 직전에 이거 알고 가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똑같이 나와가지고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집중을 많이 해주셔서 이외에도, 그래서 득점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을 공부할 때에는 도식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도식화를 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들 마인드맵 보시면서 이제 도식화를 하고 필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쓰면서 외우는 것보다는 말로 하면서 도식화하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을 펼쳐놓고 이제 허공을 보면서 일단 큰 목차들을 이렇게 제가 머릿속에 기억해서 나열을 하는 연습부터 먼저 했었던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다 나오게 되면 이제 차근차근 그 아래 카테고리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말로 이제 뱉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론 공부 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서 그거를 뚝심 있게 밀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초수생이다 보니까 주변 정보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어떻게 합격자들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랬는데 이제 제 주변 합격자들은 서브노트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서브노트가 제 공부 방법과 맞지 않다는 것을 좀 일찍 깨닫고 아예 서브노트는 만들 생각을 안 했고 이제 단권화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알짜 교과서 1, 2, 3권에 모든 걸 다 추가 자료라든지 그런 걸 다 붙이고, 그리고 이 내용을 내가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시험장에 가겠다라는 마인드로 한 1, 2월부터 계속 그렇게 마음가짐을 잡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 이제 서브노트가 완성돼서 이렇게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외우시는 분들 보고 되게 저게 맞는 건가? 내가 너무 많은 양을 가지고 계속 밀고 가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단권화를 계속 뚝심 있게 밀고 갔던 게 합격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할 때 도식화, 자신의 방법대로, 또 이것도 자신에게 맞는 방법대로 도식화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뭐 단권화나 서브노트 관련돼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정리하면서 잘 외워지는 스타일이라면 서브노트 좋은 것 같고요.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 책을 약간 사진 찍듯이 좀 기억하시거나 좀 양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내가 필기한 내용을 잘 기억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단권화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스터디를 제가 인터넷 카페에서도 올려서 한번 구해봤었고, 또 학원에서도 또 맺어주셨었고, 아니면 그냥 제가 지인과 함께 했었었는데, 가장 좋았던 것은 지인과 함께한 스터디였던 것 같아요. 지인과 함께하면 이제 장단점이 나름 있겠지만 저희는 진짜 그 열의를 엄청 가지고 있고 서로 진짜 너무 득이 되는 스터디였기 때문에 저는 지인과 함께하는 스터디를 가장
가장 효과가 높았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마다 이것도 그 자신의 특성에 맞게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느슨해지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지인과 스터디를 했을 때 잘 맞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상대방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무조건 지켜내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제 스터디원과 함께하는 스터디에서 꼭 세운 계획을 무조건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과 1차 성적도 똑같이 합격을 했거든요. 그 소수점까지 똑같이. 그러니까 이 스터디원이 되게 마음이 잘 맞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그런 분들을 찾는 과정도 중요한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스터디 관련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터디를 하다 보면 이 스터디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공손한 방법으로 끊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특수는 좁기 때문에 제가 또 언제 그 선생님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꼭 만약에 끊어내시더라도 좀 공손하게 잘 끊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슬럼프가 자주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성격이 뭔가 힘들면 잠을 많이 잤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내가 못하는 것 같고 막 머리가 지끈거릴 때는 잠을 자고 일어나면 또 괜찮아지고 좀 약간 단순해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한 번 되게 크게 슬럼프가 왔던 적이 있었어요. 11월에 이제 시험 다가와서였는데 제가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저의 부족한 점이 보이는 거예요. 시험은 진짜 이제 눈앞에 다가왔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유출하지 못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제 제 약점만 계속 파고들고 뭔가 쉽게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더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좀 밖에 산책 좀 나가서 걷고 생각 정리를 하고, 또 이게 그래도 좀 불안한 마음과 우울한 마음이 있다면 주변에 친구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게, 제가 간호학과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우리는 진짜 대단한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간호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고 또 교사도 한 학생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직업인데 이 과정을 준비할 때 힘든 건 당연한 거다.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당연한 거를 너가 즐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되게 내가 쉽게 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나를 결국에 불안하게 만든 거였구나. 이렇게 힘든 건 당연한 거고 나는 그런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니까 확실히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더 효율도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왜 교사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교사가 되고 싶고 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걸 계속해서 점검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두말할 것 없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평상시에 이제 체력 관리도 중요하고 영양제도 잘 챙겨 드셔야 되고, 제가 건강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시험 일주일 전에는 진짜 앉아서 공부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누워서 막 스터디하고 그랬었거든요. 막 울면서. 다른 사람들은 또 앉아서 잘 하고 있을 시간에 난 왜 누워서 하고 있지 막 이런 자괴감이 들고 막 그럴 정도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진짜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구나를 그때 다시 또 느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꼭 건강 무시하지 마시고
밥도 잘 챙겨 드시고 계속해서 앉아있지 마시고 시간 정해가지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좀 일어나서 걷기도 하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불안한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고 그게 당연하고 앞으로 걱정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모두가 다 갖고 있으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앞으로 학생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그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즐겁게 긍정적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꼭 교직 생활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중학교 특수교사로 있는 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께 이제 합격 수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학원에서 이제 영상을 찍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영상을 찍느라 다소 화질이나 또 음질이 다소 떨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우선 저는 합격 수기 이거 받으셨나요? 아마 최한솔 교수님이 이거 드릴 것 같은데 이거를 토대로 제가 같이 읽으면서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두 번이죠. 재수만에 서울 임용고시를 붙게 되었어요. 초수생 때는 경기도를 지원했다가 이제 컷 마이너스 5점이었나? 네, 컷 마이너스 5점으로 떨어졌었고 1차에서 떨어졌었고 이제 재수 때는 서울을 지원하여서 1차 때는 컷 플러스 12점 그리고 2차 최종에서는 컷 플러스 이제 10점으로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2년 동안 계속 최한솔 교수님의 연간 패키지 커리큘럼을 따랐고 초수생 때는 아무래도 이게 학교도 다니고 또 교생도 하느라 좀 흐트러진 게 있었는데 재수생 때는 코로나라서 학원을 계속 가진 못했지만 인강을 듣고 또 직강을 듣고 병행하면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합격 수기 여기 보면은 제목을 하나 달아놨어요. 좀 오그라들긴 하지만 나는 합격하기로 결정했다. 네, 이것은 제가 작년 1월 달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깊이 새겼던 문구였습니다. 즉, 좀 그 1년을 보낼 때 그냥 내가 그냥 임용고시생이구나. 나는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공부를 좀 소모적으로 보내는 시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수험생이니까 공부를 해야지. 그냥 공부를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 1년을 진짜 합격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냥 공부뿐 아니라 생활, 그리고 뭐 친구 만나는 것, 뭐 자고 일어나는 것, 모든 생활 패턴을 진짜 합격만을 위해서 결정하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심을 1월 달에 가지고 계속 11월까지 공부를 해서 운 좋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많은 합격생분들께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제 합격 수기는 그냥 뭐 합격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의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라는 그냥 참고 정도만 들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뭐 초수생들은 잘 뭐 굳이 이런 걸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재수 이상인 분들께서는 꼭 지난 해에 자신의 공부를 좀 되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일단 초수생 때 불합격을 했던 원인을 먼저 분석을 했었는데 저는 빠르게 좀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최한솔 교수님의 공부 그 양이 좀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1, 2월 달에 강의를 듣고 이거는 좀 내가 1년 만에 공부를 해서는 붙을 시험이 아니다. 좀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빨리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점차 시간이 갈수록 동기도 저하되고 학업률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락이 부족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초수생 때는 이제 최한솔 교수님이 필기해주는 그 필기 내용만 주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책을 보면서 우리가 글을 이해하고 그 문맥과 맥락을 이해해야지만 좀 서술형을 쓸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장기 이해도 도움이 되고 장기 이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이제 오랫동안 파지를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기출을 공부를 많이 안 했고, 네, 뭐 효율성만 추구했다. 즉, 뭐 기본 개념에 충실하기보다는 왠지 이번에 나올 것 같은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외우는 그런 좀 요령을 피웠던 게 저의 문제점이라 생각했고, 이것을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초순행 아니면은 작년에 자신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몇 가지만 제대로 바꾸더라도 확실히 작년보다 올해는 성적이 더욱더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네, 저희 합격 수기를 이제 순서가 이렇게 뭐 교육학부터 해서 뭐 전공, 그리고 장특법과 총론, 2차 등등으로 쭉 이어지는데, 저희 합격 수기를 요약해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매우 그냥 단순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좀 그런 내용들이지만, 합격할 수 있던 저의 가장 큰 요인은 그냥 꾸준함과 많은 공부 시간,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좀 너무 단순한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성적을 높이고 합격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자신을 믿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남들보다 많은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단순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사실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명심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위에 것들은 뭐 저나 다른 선생님들의 좋은 비법들, 좋은 팁들을 그냥 쏙쏙 뽑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월별 목표도 있어서, 월별 목표는 이제 어떻게 제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것을 목표로 공부했는지 그냥 간략하게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바로 교육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학에도 이렇게 월별 목표랑, 그리고 암기 수준? 어느 정도 암기 수준이 되었었는지 그런 것들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교육학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저의 합격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꾸준함,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양함, 세 번째로는 이제 So What 공부법을 사용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꾸준함은 계속 제가 꾸준함 얘기를 드리는데, 교육학은 진짜 그 꾸준함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우리 특히 중등 특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점차 시간이 갈수록 교육학의 공부는 소홀하게 되고 전공의 공부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 2월 달에는 아무래도 교육학도 강의를 듣느라 월, 화에 몰아서 교육학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3월 달 이후부터는 네, 교육학을 매일 1시간에서 2시간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 공부를 하는 것이 교육학의 그 감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었고, 또 교육학은 그 암기를 짜잘짜잘하게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책을 계속 매일 볼 수 없으니까 오늘의 암기 노트라고 해서 따로 적은 다음에 그 암기 노트를 가지고 자기 전,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10분씩 항상 보고, 그리고 아침에 한두 시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매일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양함인데, 교육학은 저는 이거 다양함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교육학을 기획, 이익, 시읒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었는데 1월달부터 4월달까지 강의를 듣고, 근데 그 강사들마다 교육학의 그 개념들이, 어떤 강사님은 이걸 좀 더 깊게 다루시고, 또 어떤 강사님은 이걸 다루시고, 또 강사님들마다 내용이 없는 내용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다양한 강사님의 책을 보는 것이 조금 더 고득점을 받기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상 모든 강사님의 책을 우리가 다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음 카페나 뭐 특궁, 한마음 카페 이제 교육학 자료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뭐 작년도, 재작년도 만점자나 아니면 고득점을 받았던 교육학 서브노트를 다운받아서 한 두세 개 다운받은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만 쏙쏙 추가해서 적어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So What 공부법인데, 이거는 뭐 전공에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특히 교육학에서 도움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즉 우리 전공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최한솔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긴 하지만, 교육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강론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교재 자체도 조금 요약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맥이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단순히 그 키워드나 개념의 뭐 특징, 장단점을 그 딱딱하게 외우기보다는 계속 이 개념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쓸까? 내가 교사로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까? 이런 것을 계속 고민하면서 암기를 하면은 조금 이해도 더 쉽고 외울 때에도 더 오래 기억이 나는 것으로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저는 교육학 같은 것도, 교육학도 뭐 기출문제 볼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기출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기출문제 답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특히 논술은 그냥 이런 게 나왔었구나 하면서 그냥 체크만 했었고, 객관식 기출문제를 책을 하나 사서 쭉 풀어봤어요. 한 달이면은 푸는데, 그 객관식 기출을 풀면서 이제 제 서브노트에 따로 정리를 했었죠.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이제 수행평가 기출에서 객관식에서 한 7번 정도 나왔는데 논술에서 안 나왔다면은 이거 중요하니까 객관식에서 많이 나왔을 텐데,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논술에 안 나왔다면은 아마 이번이나 언젠가는 논술이 나올 확률이 있겠다라고 싶어서 조금 강약 조절을 하는데 도움이 됐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이 기출 분석을 토대로 의사결정 모형, 영기준 예산제도, 상황적 지도성, 어슈어 모형, 스나이더, 간의 유의미 수용학습 이론, 딕 앤 캐리, 수행평가, 스킬백 등등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스나이더나 의사결정 모형, 그렇게 전날에 봤던 것들이 바로 시험에 나와서 조금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서브노트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교육학 서브노트를 이렇게 1, 2월 달에 저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 2월 달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교육심리. 네, 교육심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서브노트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서 모아찍기 형태로, 저는 좀 글자가 너무 작지만 모아찍기로 한눈에 외운 다음에 이 페이지를 아예 전체 외우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요약해서 한눈에 전 들어오게 좀 짜잘짜잘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심리가 아마 교육학에서 분량이 가장 많은데도 저는 A4 용지로 좀 많네? 그냥 네 장 반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했었고, 나머지 교육학 같은 건 한 2장, 많으면 2장? 네, 교육심리나 교육행정, 교육공학 같은 거는 이제 3, 4장 되지만, 나머지 것들은 한 2장 정도 내에서 끝낼 수 있도록 해서 되게 얇아요. 교육학이. 여기에 저는 모든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최대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컴퓨터로 작성된 부분은 1, 2월 달에 미리 워드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위에 필기나 형광펜, 필기로 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출 아니면은 문제 풀이 때 아니면 다른 서브노트에서 추가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서브노트를 계속 추가하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네, 바로 빨리 이제 전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도 이렇게 월별 목표랑 암기 수준, 그리고 다양한 팁들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전공은 최한솔 교수님의 연간 패키지 커리큘럼을 쭉 따라왔어요. 초수생 때도 그렇게 했었지만, 재수를 하면서 안 그래도 다른 강사님을 들을까? 또 고민을 살짝 했었지만, 그래도 최한솔 교수님께서는 특징이 1, 2월달, 아니면 3, 4월달 초반에 많은 부분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초반 러쉬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영상이 나가는 게 지금 3월이니까 주로 3월달에 보시겠죠? 3월달이 아직 늦은 건 작년이 절대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빠른 시기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좀 속도를 많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1, 2월 달부터 거의 속도를 많이 내가지고, 사실 1년인데 그냥 1년은 합격하기를 결정했으니까 1, 2월 달부터 그냥 빡세게 하자. 좀 초반에 몰아붙이자. 좀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려는 게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딱 최한솔 교수님의 수업이 저랑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 2월 달, 특히 3, 4월 달은 아마 바쁠 거예요. 기출 문제도 들어야 되고 또 강론 수업도 있기 때문에 많이 바쁠 텐데, 초반에 이렇게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정리를 잘 해두시면은 나중에 하반기 때 자기 공부를 또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실 거예요. 최한솔 교수님께서 기출문제 같은 것은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3, 6월 기출 강좌는 교수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 외우고 그냥 공부를 했더니 저 같은 경우 이제 7월 달부터 좀 점수가 비약적으로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 6월 강의 같은 경우는 그냥 믿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 같은 경우는 네, 세 가지, 아까 교육학에서도 세 가지가 있었죠? 꾸준함, 다양함, 소앗 공부법이 있었다면은 전공은 꾸준히, 또 꾸준함이죠. 꾸준히, 많이, 빠르게 이렇게 세 가지가 저의 합격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도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전공은 아무래도 뭐 많은 선생님들께서 꾸준히 계속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꾸준함이라는 게 저는 이제 1월 달부터 11월까지 공부를 완전히 쉬었던 날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3일? 3일 정도 쉬었나? 며칠이었었지? 한 3일? 그러니까 완전히 노는 날은 그냥 한 임용고시 공부하는 중에서는 3일 정도밖에 안 놀았고, 나머지 놀 때도 당연히 공부를 그냥 오전이나 오후에 공부를 하고, 뭐 밤에 잠깐 나와서 노는 식으로 쉬기도 쉬었지만, 공부를 완전 쉬었던 건 한 3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계속해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하는 것이 감을 유지하는 게 좋았고, 정신적으로도 좋더라고요. 저는 뭐 노는 것도 중요한데, 놀고 나면은 그 알 수 없는 공허함, 그리고 스트레스가 오히려 쌓여서 좀 미친 소리 같겠지만 저는 휴식을 할 때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맛있는 거 먹는 휴식은 괜찮지만 그냥 너무 친구들 만나고 이러면은 또 자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랑 걱정들이 쌓여서 그냥 이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냥 꾸준히 공부하는 게 저는 미친 소리 같겠지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은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공부량인데 많은 공부량. 아까도 말씀드렸죠. 많은 공부량이 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알지만 하기가 저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 시간이 일단 그 열품타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꾸준하게 계속 공부를 했었고 그 열품타, 열정을 품은 타이머였나? 그 어플을 통해서 남들과 조금 비교도 하면서 내가 공부량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아마 첫 화면에 한 15명인가? 몇 명 있을 거예요. 30명?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첫 화면에 나오는 그 등수 안에는 좀 들자. 적어도 한 30등에서 10등 안에는 좀 들자라는 것을 목표로 했었고 공부 시간이 그 상위권이 되지 않고서 성적이 상위권이 되는 것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공부 시간을 늘려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공부의 질을 높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공부 시간을 최대한 많이 늘리기 위해서 많이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저는 또 평일 10시간 인증 스터디를 했었는데 평일 10시간 그래서 한 3월달 지나고 4월달부터 했던 것 같아요. 1월달에는 조금 감을 잡느라 하루에 한 평균 6시간 정도 공부를 했다면은 3월달부터 한 8시간 공부를 했고 4월달부터는 11월까지 그냥 매일 평일에 주말에 좀 쉬면서 평일에는 매일 10시간씩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막 밤을 새서 공부를 하거나 그냥 진짜 막 누가 봤을 때 불태우면서 공부를 했던 적은 없었는데 그냥 잔잔하고 그 미지근한 그 열기를 꾸준히 쭉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도 덜도 안 하고 딱 10시간만 맞추고 공부를 하는데 사실 10시간이 뭐 누가 봤을 때는 많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냥 하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먹고 공부하고 자면은 10시간은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기상 스터디는 따로 안 했어요. 어쩔 때는 뭐 9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10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점심 먹고 나가는 적도 조금 있었지만 한 9시에 일어나도 10시간을 채우는 데는 큰 무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잠은 좀 푹 자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부량에서 또 최한솔 교수님께서 이제 볼륨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 다른 강사님들보다 내용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잘 공부하면 좋고 또 교수님께서 아마 3월 달부터는 이제 프린트로 이제 추가 자료가 좀 나갈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러시려나 모르겠는데 프린트로 이제 추가 자료가 나왔을 때 그것을 그냥 한번 보고 넘기면은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따로 프린트 내용을 제가 다시 워드로 작성해서 서브노트에 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최한솔 교수님이 주신 추가 자료를
제가 다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또 따로 서브네트 정리를 하면서 더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지엽적인 내용이라도 아예 안 보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봐두는 것이 나중에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에 근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빠르게 보기였는데, 네, 전공 같은 경우도 빠르게 보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것 같아요. 특히 3월 달부터 저는 이제 인출 스터디를 했었는데, 전공 스터디를 초수생 때는 저는 안 했거든요. 솔직히 저는 스터디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장 독립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장 독립적인 형이 아니고 그냥 뭔가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걸 좀 귀찮아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스터디를 동기랑 또 후배랑 이렇게 3명이서 꾸려서 했었는데, 확실히 3월 달부터 인출 스터디를 매주 일주일에 하루씩 잡고,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일주일에 한 이틀씩 잡고 인출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빠르게 돌릴 수가 있었고, 그렇게 빨리 보다 보니까 인지적 유연성이라죠. 개념 간의 관계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본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시 암기도 술술 되나? 좀 효과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인출 스터디가 저희 합격에서 가장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일주일에 그냥 한 영역씩 통합교육, 진단평가. 통합교육이랑 진단평가는 묶어서 그냥 한 영역으로 쳤던 것 같아요. 양이 적기 때문에. 나머지 특공학 이런 거는 하나, PBS 같은 경우 좀 많아서 한 2번에 나눠서 외웠던 것 같고, 그 위에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런 것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영역씩 인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PBS, 지체장애, 그리고 또 양이 많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 학습장애, 이렇게 양 많은 것들은 좀 2번에 나누되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영역씩 다 외우려고 노력을 했고, 물론 처음부터 3월 달부터는 이 외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이해도 다 안 된 상태고 아직 카테고리나 조금 외운 상태였는데 이것을 인출을 하려니 많이 벅찼는데, 그래서 매일매일이 마치 시험기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우리 막 밤새서 불태우잖아요. 저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서 6월 달에는 거의 일주일에 2영역씩 볼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7월 달에 성적이 확 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달까지 전공 그교재를 한 3, 4번은 돌린 격이 되겠죠. 1월 달에 한 번 돌리고 3, 6월 달에 이제 교수님이 한 번 돌리고 스터디를 한 2번을 돌렸으니까 네 바퀴는 한 번 돌렸고, 그리고 많이 외운 상태니까 7월 달부터 성적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지 않아도 이 인출 스터디를 계속 하시면은 언젠가는 성적이 계속 비약적으로 갑자기 오를 것이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주 보되, 저는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이제 일주일에 한 영역, 6월 달에는 일주일에 한 2영역, 그리고 9월부터는 거의 일주일에 4, 5영역을 외우면서 한 3주 만에 한 바퀴를 돌린 것 같아요, 전체. 그래서 9월 달부터는 한 3주 만에 한 바퀴를 돌릴 수가 있었고, 그렇게 계속 빠르게 보다 보니까 더 연결고리가 생기고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에서도 오늘의 암기 노트란 걸 썼었는데, 전공에서도 이렇게 오늘의 암기 노트를 따로 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암기 노트가 그냥 날짜를 적고, 이때는 8월 12일이네요. 내가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헷갈리는 것들, 그리고 개념, 오늘 만약에 저 같은 거는 의사소통 장애를 공부하다가 스크립트 문맥을 이용한 언어 치료를 공부했었는데, 이게 마치 그 잘스 공동행동 일과랑 헷갈려서 같이 적어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을 같이 적어놓고, 그리고 오늘 무조건 이 내용들은 내가 다 암기를 하겠다. 물론 다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 자주 들고 다니면서 독서실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보고, 학원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거를 계속 보면서 자기 전에 보고, 자고 일어나서 또 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최대한 빠르게 자주 보는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공도 제가 서브노트를 1, 2월? 한 3월 달에 다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지금 꼭 3월이지만 지금 서브노트를 못 만들었더라도 거의 대부분 6월 달까지를 완료시키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건 한 3, 4월 달에 그냥 빨리 만드는 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서브노트를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카테고리도 뭔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내가 내 방식대로 적은 거니까 좀 이 구조 틀이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암기가 더 수월하게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워드로 작성한 것은 아마 3월 달이나 그때 다 완료를 해서 출력을 했고, 그 이외에 수기로 작성한 것들은 기출이나 또 문제풀이 하면서 새로 추가된 내용들을 따로 계속 적어냈습니다. 그리고 서브노트를 만들 때는 항상 영역과 영역 사이에 빈 종이를 여백을 한 2-3장 남겼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도 풀고 나중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계속 내용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추가되는 내용을 적기 위해서 빈 종이를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한솔 교수님께서 추가자로 주신 내용들을 그냥 A4용지로 따로 가지고 있기보다는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따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서브노트에 부착해서 자주 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서브노트를 계속 정리를 하면서 봤었습니다. 그리고 서브노트를 정리해서 이 서브노트만 계속 보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재도 함께 계속 읽으면서 서브노트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시험 11월 달 전까지는 서브노트만 본 게 아니라 계속 교재를 읽으면서 외울 때는 서브노트 위주로 읽고 이해는 교재로 좀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특법이 있는데 장특법도 이제 월별 포인트 암기 수준이 적어놨어요. 근데 장특법과 총론은 매우 비슷해서 그냥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장특법과 총론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특법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에는 어떻게 있고 뭐 월화수목금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조별로 나눠서 제가 써놨는데, 이렇게 평일 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특법 한 바퀴를 다 돌릴 수 있게 나눠서 외웠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장특법을 그냥 전체 한번 훑었던 것 같아요. 그냥 외우기보다는 쭉 처음 1조부터 쭉 읽으면서 좀 장특법의 그 흐름을 계속 매주 이해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론도 이런 식으로 매일 나눠서 공부를 했고, 총론 같은 경우 이제 일요일 날에 전체를 빠르게 읽어봄으로써 그 총론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매주 공부를 했었습니다. 총론과 장특법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다른 공부를 하다가 계속 뒤로 밀리면은 공부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공부의 시작을 장특법과 총론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무조건 독서실에 가면은 앉아서 전날 외웠던 거 오늘의 암기 노트를 살짝 보고 그 다음에 장특법과 총론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는 잘 못했지만 한 3, 4월 그때부터는 오전에는 아예 그냥 장특법과 총론을 그냥 투자를 했어요. 오전 9시부터는 12시까지는 거의 장특법과 총론을 외웠고, 초반에는 장특법과 총론을 외우는데 시간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9시부터 한 12시까지 3시간 정도 잡고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계속 공부를 할 오후에는 이제 교육학, 전공 이런 순서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계속 저 합격수기를 읽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강론도 중요하죠. 교육과정이 강론은 또 어딨더라? 강론도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강론 같은 경우도 저는 6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봐도 좋지만 강론을 사실 공부량 대비 조금 효율성이 없다 해야 될까? 제가 맞출 수 없을 것 같아서 교육과정은 좀 버리기도 그렇고 좀 계륵 같은 존재라서 그냥 6월 달부터 공부를 하고 왠지 나올 것 같은 거 위주로 쏙쏙 좀 뽑아서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다 맞추기보다는 그냥 나왔을 때 남들이 아는 수준만 암기하고 어려운 거 나면 그냥 틀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한솔 교수님의 그 파이널 강의랑 교육과정을 나중에 한 10월달, 11월달 그때 정리를 해주셨던 게 있는데 그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돼서 이번에도 제가 다행히 운 좋게 전날 봤던 게 딱 시험에 나와서 그나마 다행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한솔 교수님께서 이런 표를 주세요. 사실 이 표는 진짜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만에 외울 수가 있게 뭔가 규칙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규칙을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런 표를 일단 1, 2월달 상반기 때 외워놓고 그 다음에는 사실 이런 걸 잘 안 봤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잘 이해하고 내가 잘 암기했나 정도 확인하는 식으로
써봤고, 어떤 거를 주로 외웠냐면은 이렇게 점자 규정을 외웠습니다. 점자 규정 해설서가 두껍게 있는데, 그것을 저는 요약해 보니까 딱 한 페이지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페이지를 주로 많이 외웠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기출 같은 거는 스티커를 다 붙여놨었고, 그 점자 규정 해설서에 이렇게 예시가 나오는데, 이 예시를 따로 적어서 이 요약본이랑 같이 외우는 것이 점자는 도움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UDL이랑 웹 접근성 지침이 있는데, UDL이랑 웹 접근성 지침, 발음이 좀 웹 접근성 지침은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냥 특공학을 공부할 때 주로 그때 그 시간에 그냥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UDL도 막 두껍게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한 장짜리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은 여러 장 있으면은 계속 넘기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전 최대한 요약해서 이렇게 한 장짜리로 원리, 검사 항목, 기대효과, 기대가 아니구나, 사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 장짜리로 만들고 이것을 꾸준히 외우고 적용하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나왔었나 이번에? 잘 모르겠네요.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DSM-5랑 진단평가 검사 도구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거 그냥 좀 버리는 카드로 썼어요. 물론 최한솔 교수님께서도 다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DSM-5 같은 경우는 딱 최한솔 교수님이 보라는 것만 외웠고, 진단평가 검사 도구도 그냥 교수님 믿고 교수님께서 보라는 것만 외웠습니다. 그 이상 나오면은 어차피 남들도 틀릴 거라 생각해서 그냥 딱 그 정도만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TMI가 있는데, 이 TMI는 진짜 TMI이기 때문에 그냥 살짝 읽어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이 작성한 합격 수기들 있잖아요. 거의 한 12페이지가 나오는데, 이것들이 제가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나서 작성한 게 아니라 지금 1월달 아니면 3월달 이 시점부터 아예 작성한 합격 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합격 수기를 지금부터 미리 작성해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도 있고, 또한 합격 수기를 미리 적어보면서 뭔가 그 합격에 대한 동기도 생겼기 때문에 합격 수기를 차근차근 지금부터 시간을 내서 조금씩 적어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말씀 안 드렸구나. 이 합격 수기나 제가 보여줬던 이 자료들은 제 인스타그램에 오시면은 제 네이버 블로그랑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에 오시면은 되는데, 이거 좌우 반전을 해야 되나? DAON SS 밑에 짝대기하고 SSAM 다운쌤인데, 이걸로 이제 들어오시면은 자료를 여러 자료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것만 참고하는 용으로 써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2차 준비 일정이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2차를 하기 전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저는 공부를 할 때 다른 합격생들은 도대체 1년 동안 어떤 것을 공부했고, 또 그 계획을 어떻게 계획표를 짰고, 또 암기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연간 일정표를 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간 일정표, 이제 월별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에는 어떤 것을 공부했는지 이런 계획표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11월달 아마 원서 접수하는 이후로 이제 한 달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저는 이 한 달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달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달을 잘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저는 이 한 달은 이렇게 플래너로 구체적으로 좀 짜보았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달을 이런 식으로 시험 보기 직전에 공부를 했었고, 이것도 나중에 파이널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도 아마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2차도 이렇게 시험 계획표, 1차 합격 발표 전, 그리고 2차 합격 발표 후, 월별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스터디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계획표를 써놨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2차 공부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육학 만능 틀인데, 교육학 같은 건 사실 그 개념 암기가 중요하고, 논술 쓰는 것은 사실 그냥 한 3-4번만 써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교육학
논술 쓰는 것은 뭐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 여러 강사님들의 이제 팁을 좀 짬뽕 시켜서 넣은 거라서 이것을 참고해서 논술 쓰는 연습을 한 시험 보기 전에, 그 모의고사 보기 전에 한 3-4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전공 기출 분석 방법은 뭐 최한수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으니까 패스하고, 그리고 서브노트,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서브노트인데, 서브노트를 어떤 식으로 좀 만들었는지 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의 암기노트, 자세하게 어떻게 그 오늘의 암기노트를 썼는지 등등을 탑재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의 뭐 자료들이 많은데, 이 차 뭐 장특법에서 뭐 총론 뭐 빈칸 문제들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그리고 장특법에서도 좀 도움이 됐었던 게 있었는데, 뭐였지? 네. 뭐, 그쵸. 이런 고려사항. 우리 총론에는 막 무슨 고려사항이 너무 많아요. 뭐, 교육 목적사의 근접성, 뭐, 인접성, 연관성, 그리고 뭐를 고려하여 재분류한다. 뭐뭇을 고려한다. 뭐뭇을 고려한다. 학교 실정, 학습 내용의 성격, 뭐, 기후, 계절 막 고려한다. 이게 고려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 따로 정리를 했었고, 또 장특법도 그런 식으로 정리했던 게 있었는데, 네, 장특법도, 그렇죠. 장특법도 뭐, 교육감, 교육장, 이렇게 주체들이 헷갈리는 것들 다 정리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뭐 대학의 심사청구, 고등학교 과정의 심사청구, 그리고 뭐 협력, 협의체, 협의, 연계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 매학년, 매학기, 2주일, 14일, 뭐 그리고 통합교육 계획을 누가 수립하는지, 뭐 직업교육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지, 순회교육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지 이런 주체들 따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있어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헷갈리는 것을 무조건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장짜리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계속 들고 다니면서 외웠고, 총론이나 장특법도 이렇게 예상 문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나중에 후반부에는 예상 문제 위주로 공부를 했었고, 이런 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가 보여드린 자료는 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인스타그램에서 네이버 블로그를 따라오시면은 자료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의 합격 수기를 들어주셨는데, 만약 지금 한 35분이 넘어가네요.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셨다면은 진짜 그 열정과 간절함이 엄청 대단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이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꾸준히만 공부를 하면은 꼭 올해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니까 자기 자신을 꼭 믿고 꾸준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내용들은 어차피 다 잊으셔도 그냥 딱 2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합격 수기를 지금부터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합격 수기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지금부터 작성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2번째로는 제 합격 수기의 그 제목처럼 그 합격하기로 결정을 하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 한 해를 그냥 수험생으로서 남들과 그냥 고시생으로서 그냥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합격을 함을 결정을 하고 이를 위해서 달려나가시기를 소망하는 꼭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임용고시는 물론 딱 재수를 해서 이제 2번밖에 안 했지만 그 이외에도 다른 공부들을 많이 했고, 수능도 여러 번 쳐봤고, 좀 많은 공부를 하면서 시행착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내가 실패를 하고 떨어졌을 때는 뭐 좌절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왠지 남들보다 뒤처지는 느낌이 들고 뭔가 계속 했던 공부를 반복해서 이 시간 자체가 낭비고 소모적인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임용고시, 특히 우리 특수교육을 공부하는 이 임용고시는 결코 이 다시 공부하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사실 우리보다 더 많은 매일매일의 실패를 겪게 되고 그만큼 자존감도 더 낮고
마음의 상처도 더 많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공부를 다시 할 때 너무 마음이 제가 공부를 다시 하면서도 자존감도 낮고 스스로도 너무 실망스러워서 마음이 더 아팠는데, 그런 아픔들을 꼭 기억을 해야지만 나중에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만났을 때 그 학생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 번 다시 공부하는 선생님들께서는 특히 이 한 해가 했던 것을 단순히 반복하는 한 해가 아니고, 올해는 선생님께서 더 좋은 선생님으로 성장해 나가는 한 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 앞으로 더 꾸준하게 많은 공부 시간을 할애해서 자기 자신을 믿고 공부를 해 나간다면은 올해는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합격 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